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집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집, 주택 임대차에 대해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 설렘부터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들과 마지막 이삿날까지 세입자로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인데요. 2025년 12월 15일자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한 거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궁금증, 또 난감한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께서 법적인 자신감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 실용적인 지식과 팁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끼워볼까요? 계약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부터 짚어보죠. 집주인이 바쁘다면서 제 아내랑 계약 진행하세요. 이거 진짜 흔한 경우잖아요. 그냥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위험해요. 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물론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긴 해요. 뭐 식료품을 사거나 공과금을 내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들이요? 네, 그런 생활에 필요한 일들은 서로 대리할 수 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은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정식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두 가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직접 발급한 위임장하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이 두 가지요. 위임장에는 부동산 주소, 소유자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요. 잠깐만요. 인감증명서까지요? 요즘엔 그냥 서명으로도 많이 하는데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법적 효력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예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실제 도장이 일치하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나중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이 간단한 확인 하나가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요. 다들 당연하게 2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사정이 있어서 1년만 살고 싶어요? 그럼 1년 계약 이거 가능한가요? 세입자한테 불리한 건 없고요?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소 2년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저 2년 다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오, 그럼 반대로 나 그냥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만 살고 나갈게요.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 선택권이 오롯이 임차인에게만 주어집니다.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와, 집주인은 안 되고요? 네, 임대인은 1년 계약했으니 나가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원칙,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잘 쓰고 계약력까지 갖췄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막상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엄청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보증금 5천만 원인데 8개월 만에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면요. 그 요구는 그냥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임대인은 계약을 했거나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올려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8개월 만의 요구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1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이 또 있죠. 설령 1년이 지나서 청구하더라도 인상률은 기존 보증금의 5%, 그러니까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5%요? 네, 5천만 원의 5%면 250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이 금액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괜히 관계만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이요? 네, 집주인이 법적 한도인 250만 원 받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250만 원을 그냥 법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탁을 하면 임차인은 의무를 다한 게 되니까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새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주인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주택을 인도받고 그러니까 이사하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집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제가 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한테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모든 권리랑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이죠. 보증금 돌려줄 의무까지도요. 이번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그건 명백히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수선 의무라는 걸 져요. 특히 보일러나 상수도, 전기시설처럼 주거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의 수리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등 가는 것까지 집주인에게 연락할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형광등을 간다거나 샤워기 헤드 같은 소모품을 바꾼다거나 그런 사소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보죠. 하지만 보일러 고장처럼 큰 비용이 들고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한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먼저 자기 돈으로 고친 뒤에 그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명세서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 보셨을 텐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라면서요.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랄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외벽 도색처럼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서 미리 적립해두는 돈이거든요. 시설의 주인은 소유자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죠. 그런데 왜 관리비에 포함해서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 그게 징수의 편의성 때문이에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걷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사 나갈 때 꼭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그동안 내가 낸 장기수선 충당금 총액 확인서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당당히 청구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0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계산해보니까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와, 100만 원이요? 네, 근데 뒤늦게 연락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와, 100만 원이라니 정말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돈이네요. 자,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다 정했는데 집주인이 미안한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믿고 그냥 이사 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만 믿고 집에 빼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사라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적으로 그 집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그 이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나거나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모든 법적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직장이나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는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좀 어려운데요. 네, 이름은 어려운데 간단해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그 집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찜을 해놓고 나가는 거군요.
법적으로 깃발을 꽂아두는 셈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된 걸 확인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출 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이사하는 거죠. 게다가 이 절차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바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제가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나보다 먼저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두 가지 보호 장치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변제권인데요.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경매 대금에서 저보다 순위가 낮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럼 저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 저당권보다는 후순위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위한 두 번째 특별 보호 장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요? 네, 이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나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 저당권 같은 게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떼어주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뭐랄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죠. 그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보호받는 금액이 궁금한데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요. 이 중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고 다른 지역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러니까 인천, 수원, 성남 같은 곳은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에 최대 4,800만 원까지 보호되고요. 단,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더 살펴보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침묵이 곧 합의가 됩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죠. 아, 묵시적 갱신. 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서로 아무런 통지를 안 하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된 걸로 봅니다. 여기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2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차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방 2개짜리 집을 친구랑 같이 살다가 친구가 이사를 가서 방 하나가 비었어요. 이 빈 방을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법에서는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전대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봐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임차권 자체를 아예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나 집 전부를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방 한 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안타까운 경우지만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좀 복잡하지만 법의 명확한 기준이 3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사망한 임차인에게 부모나 자식 같은 법적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 지방에 부모님이 계신 경우처럼요? 그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고인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고인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면요? 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함께 살던 상속인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거주 여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죠.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살펴봤네요. 계약의 시작부터 거주 중 문제, 그리고 계약의 마무리까지 아주 촘촘하게 짚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점에 행동하는 것,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오늘 배운 임차권 등기 명령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패들을 많이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사실 무용지물이겠죠.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든든한 예방주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처럼 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 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나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법 조항 너머의 묘묘한 역학관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